당시 유사시를 대비해 초토화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그간 설명과 달리 군이 한박도를 군사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뜻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29년 만에 평양에서 벌어진 남북축구대표팀의 맞대결이 무관중 경기로 치러졌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레바논전과 달리 무관중 경기를 펼친 이유가 뭔지 분석해봅니다.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가 최근 뇌종양, 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교수의 건강 문제 등이 수사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조 전 장관이 사퇴 직후인 어제 서울대에 복직 신청을 해 교수로 복직됐습니다. 서울대에는 조국파면 대자보가 등장하는 등 학생들이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내일부터 사흘 동안 파업을 예고해 오늘 밤 협상이 결렬될 경우 출근길 시민 불편이 예상됩니다. 노조는 임금 피크제 폐지와 안전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피의자 이춘재가 자백한 화성 연쇄살인 사건 10건 외에 추가 자백한 4건의 사건도 이춘재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오늘은 서해 NLL 북쪽 우리 땅 한박도 얘기로 뉴스9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분명히 우리 영토인데 북한이 무단 점거해 최근에는 군사시설까지 짓고 있다는 사실이 저희 보도를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도 우리 땅이 맞다 아니다 오락가락하다가 끝내 정부 스스로 우리 영토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북한이 짓고 있는 시설물들이 군사용이 아니라 민간 선박용이라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온 해병대 사령관은 의회에 증언을 했습니다. 먼저 이정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해병대 국정감사장. 해병대는 지난 2017년 5월 4일 북한 선박이 한박도에 접안할 때부터 감시 장비를 고정 설치하며 주시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사령관은 어떤 조치를 하셨죠? 말도에 그 접안하는 병력들의 그 활동을 실시간대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줬습니다. 그래서 상부에도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이제 활동이 많아지면서 나중에 이제 건축물까지 들어오고 레이더 설치되고 한박도 근처 말도를 유세화하고 병력도 추가 주둔시켰습니다. 북한이 레이더까지 설치하자 해병대는 초토화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사시 한박도를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도록 그 이사단에 있는 그 화력 계획을 했습니다. 북한군이 주둔하는 이상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군사 위협 맞죠? 군사 시설 맞습니다. 적대행위고. 여기에 대비 태세하고 있죠? 예, 대비 태세가 갖추고 있습니다. 타격 장비가 거기에 배치된다면 큰 위협이 됩니다. 해병대 사령관은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적이 누구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북한이라고 답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벌써 2년 전에 해병대가 한박도 초토화 계획을 세웠던 것은 북한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고 봤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정경두 국방장관은 일관되게 한박도의 북한군 움직임이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해 왔습니다. 계속해서 차정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한박도 대응에 미온적인 이유는 북한 관할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한박도는 한국 땅입니까? 한국 땅 아닙니까? 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정전 협정상에 나와 있는 것 아니다. 말씀만 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관할권은 북측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한박도는 등기부 등본에 산림청 소유로 적시돼 있고 국토부가 공시지가까지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행정 오류라고 합니다. 한박도 곳곳에는 방사포와 해안포 의심시설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군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말로 일축합니다. 지금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바로는 현재 해안포는 지금 현재 배비되지 않았다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 장관은 북한군의 한박도 주둔이 남북 군사합의 위반인지에는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병대가 초토화 계획을 짜면서 강력 대응을 준비하는 동안 정부 고위층이 사실상 방관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TV조선 차정수입니다.
우리 축구 대표팀이 오늘 평양에서 북한과 월드컵 예선전을 치렀습니다. 29년 만에 평양 원정 경기였다고 합니다. 결과는 무승부로 끝났는데 취재진도 관중도 없고 중계도 되지 않은 이상한 경기였습니다. 먼저 장동욱 기자가 경기 결과를 설명해드리고 뒷얘기는 그 뒤에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5만 명이 들어가는 김일성 경기장 관중석이 텅 비었습니다. 경기장엔 피파 깃발과 함께 태극기, 인공기가 함께 올라갔습니다. 사상 초유의 무관중 경기, 김일성 경기장에서 우리 애국가도 울려 퍼졌습니다. 대신 경기는 팽팽했습니다. 분위기가 과열되며 선수들 간의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전후반 하나씩, 우리가 후반에 김영권, 김민재가 경고를 받았습니다. 벤투 감독은 손흥민과 황의조를 공격 투톱으로 시작했습니다. 4-4-2 포메이션입니다. 후반에는 황희찬과 권창훈, 김신우까지 모두 투입했지만 득점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흰색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선 우리 대표팀은 전후반을 0-0으로 비겼습니다. 1990년 남북통일 친선전 패배 이후 29년 만에 평양 원정 승리도 다음 기회로 미뤘습니다. 상대 전적은 7승 9무 1패가 됐습니다. 취재진도 응원단도 없어 영국 BBC가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경기라고 총평했던 오늘 경기에는 인판티노 피파 회장도 북한 축구협회 관계자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승점 1점을 추가한 우리 대표팀은 골득실에서 북한에 앞서 H조 1위를 지켰습니다. 벤투호는 내년 6월 북한과의 홈 재대결에서 승리를 노립니다. TV조선 장동욱입니다. 예, 평양에서 남북 대표팀이 경기를 하는 이 역사적인 장면이 왜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경기로 치러졌는지 지금부터 스포츠부의 김관 기자에게 자세히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자, 처음에는 북한 관중들이 일방적으로 응원해서 우리 대표팀이 좀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관중이 한 명도 없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중계도 없고 일방적인 응원에 대한 비난을 의식해서 내린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측 국가도 정상적으로 연주가 됐습니다. 국가는 정상적으로 연주가 됐군요. 자, 그런데 무관중 경기 이건 참 생소한 건데 이런 적이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네, 2006년 독일 월드컵 예선전 때 북한과 이란전에서 평양에서 관중의 그라운드 난입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예. 그때 이것 때문에 피파 징계를 받아서 북한이 벌금 1,600만 원을 물고 그 다음 일본전을 방콕에서 무관중 경기로 치른 적이 있습니다. 징계 차원에서 이런 경우가 여러 번 있긴 했는데요. 예. 스스로 이런 무관중 경기를 선택한 것은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경기 장면까지 이제 중계를 하지 않은 건 이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일단 북한 축구협회에서는 당국에 물어보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사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남북관계 경색 상황을 염두에 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피파는 정치적인 사안에 개입하는 것을 아주 꺼려합니다. 규정에는 선수단이나 미디어 비자 발급에 협조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중계권, 그러니까 중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피파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최종 예선은 아시아 축구연맹이 가지고 있는데요. 예. 월드컵 예선 1차, 2차 예선은 해당 국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2차 예선이죠. 예. 이제 북한이 중계권도 무관중 경기도 다 북한이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물론 예상입니다. 추측입니다만은 남북 관계가 경색됐고 우리 대표팀과의 경기를 북한이 우리는 중계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그런데 네. 일각에서는 중계권료를 너무 높게 불러서 중계가 성사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실제로 그 협상단이 북한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중계권료 관련해서 대한축구협회는 보통 나라별로 4등급으로 나누는데요. 예. A등급에서 D등급까지 있습니다. 지난 10일 스리랑카전은 D등급 경기고 가격은 한 8억 원 정도 이렇게 중계권에. 되고요. 예. 독일, 일본, 브라질 이런 A급 나라들은 한 15억 원 정도 하는데 북한은 B등급으로 평가가 돼 있는데 북한 쪽에서 A등급보다 더 비싼 중계권료를 요구했다. 이런 내용이 좀 들려왔고요. 우리 지상파 컨소시엄과 협상이 결렬됐다는 얘기가 축구계에 돌았습니다. 경기의 비중으로 생각했을 때 15억 원 정도에 결렬됐다는 것도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자,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 경기 오늘은 못 봤습니다만 나중에라도 볼 수가 있습니까? 예, 일단 경기 내용은 경기 감독관으로부터 이제 온 소식을 우리가 축구협회를 통해서 전해 들었고요. 예, 결과는 저희가 들었고요. 경기 영상은 이제 경기 후 전체 영상을 원래 피파에 제출해야 되는
그 피파 규정이 있습니다. 예. 우리 선수단이 내일 오후 5시쯤 평양을 떠나는데 그 자리에서 북한 측으로부터 경기 DVD 영상을 받을 예정입니다. 우리 손에는 우리 선수들이 이제 17일 날 들어오는데요. 그때쯤 영상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계권을 북한이 가지고 있으니까 촬영도 북한이 해야 하는 건 의무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피파에 제출해야 되고요.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겠다는. 예. 뭐 나중에 볼 수 있더라도 오늘 참 궁금했던 경기고 그래서 생중계를 보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 참 안타깝군요. 예, 김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물러났지만 국회는 오늘도 조국 공방으로 뜨거웠습니다. 국회에서는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야당은 조 전 장관이 국회 위정죄가 두려워서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사퇴했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야당의 이런 공세가 비인간적이라고 맞섰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법무부 국정감사장을 다녀왔습니다. 국회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장에 조국 전 장관은 없었지만 조 전 장관에 대한 공방은 이어졌습니다. 온갖 반칙과 특권을 누리면서 위선과 미정의 삶을 살아온 범법자가 정의와 공정을 논하고 민주당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와 언론 취재가 과도했다고 맞섰습니다. 법에도 눈물이 있고 정치에도 눈물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 전 장관 대신 출석한 김호수 법무부 차관은 조 전 장관과 관련된 질문 공세에 곤혹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조 전 장관 1호 인사였던 황희석 검찰개혁 추진단장은 과거 비속어를 섞어 보수 정권을 비판했던 SNS 글 논란에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유출한 검사 상판대기를 날려버리겠다는 그런 큰 소리로 말한 거 사실이죠? 기억이 없습니다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같은 당 표창원 의원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검찰 특수부를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 단 3곳에만 남기는 검찰개혁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름도 반부패 수사부로 바뀝니다. 검찰로 쏠린 과도한 힘을 분산시키겠다는 의도인데 그런데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영남권의 특수부가 왜 부산이 아닌 대구에 남겨졌느냐를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박재훈 기자입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을 제외한 검찰특별수사부를 모두 폐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973년 대검찰청에 특수부가 설치된 지 46년 만입니다. 이로써 총 18개 지방검찰청 중 7곳에 남아있던 특수부는 3곳만 남게 됐습니다. 명칭도 특수부가 아닌 반부패 수사부로 변경됩니다. 국회에서는 부산이 아닌 대구에 특수부를 남긴 것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은 부산이 집권 세력의 권력형 비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정치 터전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국 자신도 기반이 부산이고 가족들도 다 부산에 기반을 두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부산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까지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반면 여당은 검찰의 요청에 따른 결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원래 법무부 안은 부산이었습니다. 검찰 얘기를 듣고 대구로 바꾼 겁니다. 대검 관계자는 특별수사 수요와 함께 지리적 위치와 지검의 부서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수부를 남길 곳을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는 어제 5번째 검찰 조사를 받다가 남편의 퇴임 소식을 듣고 급히 귀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변호인 측이 정 씨가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당초 한 번 정도 더 소환 조사를 한 뒤에 영장 청구를 검토할 예정이었는데 돌발 변수가 발생한 겁니다. 검찰은 일단 이 주장이 진짜인지부터 가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조정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일 첫 소환 조사 당시 검찰의 중단을 요청하면서 정경심 교수 측이 밝혔던 건강 문제는 2가지였습니다. 15년 전 두개골 골절과 6살 때 오른쪽 시력을 잃어 장시간 조사가 어렵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어제 조국 전 법무장관의 사의 표명 직후 또 진술 조사를 멈춰달라고 했던 정 교수 측은 이번엔 뇌종양과 뇌경색 판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최근 MRI 검사를 통한 진단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잘못된 내용은 없다며 심각성 여부는 확인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아직 검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진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새로운 주장이 나온 만큼 진위 확인이 우선이란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영장심사 연기를 신청했던 조 전 장관 동생처럼 정 교수가 제출한 병원 진단서에 대한 검증 작업을 벌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귀가 대신 병원으로 향했다는 정 교수는 어젯밤 9시쯤 절정의 시간은 짧고 최악의 시간도 짧다는 박노해 씨를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한 추가 소환 조사에서 건강 상태까지 들여다본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조정른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검찰은 조국 전 장관 동생에게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돈을 받아 전달해준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홍영재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 채용 비리의 주범인 조 전 장관의 동생 영장이 기각됐는데 그 영장이 기각되기 전에 구속됐던 소위 종범 2명이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이런 뜻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재판에 넘겨진 2명은 웅동중학교 교사 지원자들로부터 2억 원을 받아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던 조국 전 법무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된 종범들입니다. 검찰이 전달책을 재판에 넘긴 만큼 조만간 조 전 장관 동생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검찰은 지난 9일 조 전 장관 동생 영장 기각 당시 영장판사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던 허위소송 관련 물증 보강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 동생은 학교 공사대금 관련 허위소송으로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 혐의가 적용된 상태입니다. 예, 이건 좀 다른 줄기의 수사죠. 검찰이 버닝썬 사건 당시에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 총경의 신병을 확보한 뒤에 경찰청은 오늘 다시 또 압수수색했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혐의를 들여다보기 위한 압수수색이었습니까? 네,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오늘 경찰청 내 범죄 기록을 관리하는 킥스 운영계라는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윤모 총경이 2016년 주식을 받고 경찰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의혹을 정조준하고 나선 겁니다. 윤 총경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은 큐브스 전 대표 정모 씨의 사기 배임 횡령 피소 사건입니다. 정 전 대표는 조 전 장관의 가족펀드 운용사인 코링크가 인수한 WFM으로부터 투자를 받았습니다. 또 윤 총경이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시절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이력 때문에 윤 총경에 대한 수사가 조 전 장관 시절 민정수석실까지 확대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검찰은 정 전 대표 사건을 처리했던 서울수서경찰서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어제 오후 청와대가 사표를 수리하자마자 서울대에 팩스를 넣어서 복직을 신청했고 서울대는 오늘 이 복직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사표가 수리된 지 20분 만에 복직을 신청했다고 전하기도 했죠. 이로써 36일 만에 다시 조 전 장관은 서울대 교수로 돌아가게 됐습니다만 학생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대생들이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6%가 조 전 장관의 복직을 반대했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면직을 제거한 건 어제 저녁 5시 35분입니다. 법무부는 저녁 6시쯤 팩스를 통해 조 전 장관의 면직 사실을 서울대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다시 팩스를 통해 어제 자정까지 장관 신분이 유지되는 조 전 장관의 복직계가 도착했습니다. 업무 시간 끝난 다음에 연락을 받고 처리를 한 거라 저녁 시간이라고 하시는 게 맞죠. 오늘 개교 기념일을 맞은 서울대는 공식 업무를 하지 않았지만 조 전 장관의 복직을 승인했습니다. 지난 9일 법무부 장관이 된 지 36일 만에 다시 교수가 된 겁니다. 조 교수는 장관 후보자였던 지난 8월 2학기 강의를 개설하지 않아 내년 3월까지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수는 강의 여부와 상관없이 급여를 받기 때문에 오늘부터 세전 850만 원 정도의 월급을 지급받습니다. 서울대 학생들은 조 전 장관 복귀에 냉랭합니다. 논란을 가지신 분이 장관이 되시고 사퇴를 하시고 다시 교수직에 오신다는 것 자체가 그런 논란을 가지신 분이 교수직에 복직하신다는 게 사실 그렇게 탐탁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 올라온 복직 반대 글에는 이에 동조하는 댓글 200여 개가 순식간에 달렸습니다. 복직 찬반을 묻는 온라인 설문조사에선 오늘 저녁 96%의 서울대 동문들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시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예, 오늘은 저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조 전 장관 사퇴와 관련한 시중의 관심은 아무래도 왜 갑자기 사퇴했을까 하는 점일 겁니다. 선거 때문에 여당이 계속 사퇴를 요구했다는 얘기도 있고 아내의 병 때문에 갑자기 사퇴를 결심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조 전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을 최직원 기자가 모아서 분석해봤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최근 미술관에서 저녁 식사를 했던 주진우 전 기자는 조 전 장관의 결정적인 사퇴 사유로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건강 문제를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뇌경색과 뇌종양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더 끌 수가 없다. 그래서 자신의 결심을 앞당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 서초동 1차 촛불 집회를 보고 사퇴 결심을 굳혔는데 건강 악화로 시기를 앞당겼다는 겁니다. 인사청문회와 달리 위증 시 처벌을 받게 되는 국정감사가 부담이었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일각에선 오늘부터 세 차례 예정된 법무부 관련 국감 전후로 청와대와 사퇴 시점을 조율했다는 말도 있는데 청와대는 이에 대해 강력 부인했습니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핵심 물증이 담긴 정경심 교수의 노트북을 검찰이 확보했기 때문이라는 일부 유튜버들의 주장도 나왔지만 검찰은 이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선 조 전 장관 본인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했기 때문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를 사전에 청와대에 알렸고 밀어붙이겠다는 의사표시에 따라 결국 명예퇴진 보장 차원에서 조사 전에 사표를 수리했다는 겁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사퇴를 발표하면서 검찰 개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했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 개혁에 큰 걸음을 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까지 평가할 일인지는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강동원 기자, 일단 가장 큰 성과는 특수부 축소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 얘기가 처음 나온 건 언제입니까? 지난 10월 1일이었습니다. 이 검찰이 자체 개혁안으로 발표한 게 처음인데요. 자,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어제 사퇴하기 전에 발표한 2차 검찰 개혁안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 통과까지 보름 정도가 걸렸으니까 그야말로 전광석화처럼 처리한 셈인데 조국 장관에게 검찰 개혁의 이미지를 씌워주기 위해서 무리하게 절차를 생략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 특수부를 축소하려면요 대통령령을 고쳐야 됩니다. 자, 입안 후에 관계기관 협의를 해야 되고 입법 예고, 분해 심사, 그리고 법제처 심사, 차관 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 중에 미리 국민들에게 법령을 알리고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인 이 입법 예고 절차를 건너뛴 겁니다. 입법 예고는 그야말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동의를 구하는 절차인데 이걸 막 생략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행정절차법을 보면요, 입법 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긴급을 요하는 경우이거나 이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그리고 국민 생활과 관련이 없거나 예고가 이 공공의 안전과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입법 예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검찰 특수부를 축소하는 법안이 이 중에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정권은 여론을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해서 정권 초기에 각종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여론 수렴 절차를 했는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일방통행식으로 개혁 아닌 개혁을 한다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고, 이 조국 전 장관은요, 이 정부 기관 관련 조직 경우에 있어서는 입법 예고를 생략한 예가 많다, 이렇게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자, 어쨌든 입법 예고 절차를 생략을 했으니까 뭐 시간은 많이 단축이 됐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입법 예고를 하는 데만 해도요, 최소 40일 이상 하게 돼 있으니까 그만큼 시간을 앞당길 수가 있었죠. 자, 거기다가 법무부가 일선 검찰의 의견을 듣겠다면서 이 전국 검찰청에 의견 조회 공문을 보낸 것이 이 지난주 금요일은 11일이었고요. 이 개혁안을 발표한 날인 14일까지 회신을 달라고 했습니다. 자, 주말 이틀을 제외하고는 하루 정도밖에 의견 수렴 기간을 안 준 겁니다. 특수부 축소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다면 더더욱 국민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했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요? 자, 글쎄요, 이 검찰 개혁이 빨리 해야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재인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의 사표를 받으면서 조 전 장관이 검찰 개혁에 공감을 일으키고 이 개혁에 큰 동력이 됐다,
이렇게 평가한 부분이나 법무부가 조 전 장관 동영상을 만들어서 SNS에 올린 부분을 보면 청와대와 법무부가 조 전 장관이 사퇴하기 전에 검찰개혁 장관 조국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서두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국 전 장관의 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조국 장관의 업적으로 만들고 우리는 손 떼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예, 어쨌든 조국 장관이 이뤄놓은 검찰개혁의 거의 유일한 성과물이 이 특수부 축소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이렇게 졸속으로 밀어붙인 거라면 과연 검찰개혁을 완수했다라는 여권의 자평은 과연 뭘 뜻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전격 사퇴한 뒤 여권에서는 조 전 장관을 일종의 피해자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언론의 과도한 취재 그리고 야당의 정치 공세가 조 전 장관을 내몰았다는 것인데 결국 조 전 장관을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분위기 반전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홍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발표 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사태를 보도해온 언론에 성찰하라고 했습니다.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장관을 정치적인 공세의 피해자로 규정했습니다. 조국 장관은 지명 직후부터 야당의 비이성적 공세와 여론몰이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고통의 시간들을 묵묵히 견뎌내면서 오히려 야당이 만사 조국 탓을 하고 있다며 꾸짖기도 했습니다. 만사 조국 탓만 하던 정쟁을 뛰어넘어 욕설과 막말이 일상화된 자유한국당의 나쁘끄러운 민낯은 어떠한 경우에도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국민들이 서초동 집회에 나왔겠느냐는 말이 나왔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는 지켜보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분에게도 꽤나 심란한 밤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반추해 보시고 대통령의 말씀도 무겁게 듣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남은 시간들 지켜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우리 정치의 한심한 꼴 때문에 많이 부끄럽다면서 조 장관을 혼자 보내기에 짠한 마음이 든다며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당은 공수처 도입은 가짜 검찰 개혁이라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지하겠다고 했습니다. 10월 항쟁도 예고했습니다. 야당의 움직임은 윤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당은 공수처안을 정부 여당의 장기 집권 플랜으로 규정했습니다. 공수처의 기소 대상에서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 국회의원은 빠져 있고 대통령 직속기관인 공수처가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중지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독소 조항으로 지적합니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시도하면 제2의 패스트트랙 충돌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집권 세력 헛된 착각은 금물입니다. 10월 항쟁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박맹우 사무총장은 공수처안 저지를 위해 비폭력 저항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은 오는 19일 광화문 집회도 예정대로 추진합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조 장관 사퇴로 국면이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며 선거법 개정안이 검찰개혁 법안보다 먼저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합의를 깨고 검찰개혁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은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공수처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야 3당 교섭단체 협상부터 난항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조국 전 장관 사태로 촉발된 극심한 국론 분열상과 관련해서 한 외국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3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연상시킨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당은 조국 사태를 문재인 대통령의 오기가 빚은 참극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조국 사태와 문재인 대통령에 맞췄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 교수님 어떻습니까? 예, 농담이 아니고요.
한 외신은 문 대통령이 조국 사태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락을 반복할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3년 전 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참가했지만 지금은 자신이 비슷한 위기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전직 비서관을 법무장관에 임명한 것을 박 전 대통령의 정실 인사에도 비교했습니다. 야당은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조국 사태의 최종 책임자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국민과 싸워서 이기는 정권 없습니다. 국민과 싸우지 말고 스스로 내면의 고집과 욕심과 싸우십시오. 이에 응당한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조 전 장관 임명 직후부터 의혹들이 쏟아지며 국론 분열 조짐마저 보이면서 문 대통령을 향해 조 장관 임명을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커졌죠. 그런데 문 대통령은 사태의 원인을 조 장관이 아닌 제도의 탓으로 돌리는 입장이었습니다. 대입제도 재검토를 지시하고 청문회가 문제라는 듯이 말하며 끝내 임명을 강행했죠.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 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이 나쁜 선례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임명은 불가피하다는 논리도 폈습니다.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문 대통령은 조국 지지 집회와 반대 집회를 대하는 태도도 달랐습니다. 조국 지지 집회의 여론은 강조했지만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합니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더 큰 규모로 열린 조국 반대 집회 나흘 뒤에는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 여론은 언급조차 없이 검찰 개혁만을 촉구했죠.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못지않게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조국 반대 집회에서는 문 대통령 비판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나왔었죠. 조국 지명 2달 만에야 문 대통령은 갈등을 야기해 송구스럽다며 뜻을 접었지만 자신의 책임을 뚜렷하게 인정하진 않았습니다.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습니다.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사태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국정 운영 방식을 과연 바꿀지.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계속되는 자백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이춘재 관련 보도 이어갑니다. 이 경찰이 피의자 이춘재가 자백한 화성 연쇄살인 사건 10건 외에 신빙성 있는 추가 자백 사건 4건을 공개했습니다. 모두 살인 사건으로 30여 년 전 화성에서 실종된 9살짜리 초등학생 사건도 포함됐는데요. 먼저 주원진 기자가 당시 왜 해당 사건이 미제로 남았는지 전합니다. 화성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이춘재가 살던 집과 1km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난 1989년 7월 당시 9살이던 김 모양이 학교를 다녀오다 실종됐습니다. 김양은 학교 근처인 이곳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넌 뒤 사라졌습니다. 그때 당시 시체가 뭐고 안 나오니까 부모들도 여기 산 다 돌아다녔어요. 형사들 돌라고 주민들 돌라고 찾아보죠. 경찰은 실종 현장 근처에서 김양의 치마와 책가방을 발견했지만 과학적 분석은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김양 가족의 2차례에 걸친 수사 요청을 묵살하고 단순 실종 사건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화성 사건을 자백한 이춘재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김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이춘재의 자백이 맞다면 피해자 가운데 가장 어린 나이입니다. 이춘재는 화성 사건과 유사한 방법을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당시 이춘재 주변 사람들을 탐문 수사했지만 정작 이춘재를 용의선상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화성사건 수사본부는
이춘재 자백을 바탕으로 김양의 유고를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화성 지역은 도시개발로 크게 변해버려 장소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경찰이 이춘재가 추가 자백한 4건의 사건을 이춘재가 벌였을 가능성이 높게 보는 건 이 화성 사건과 수법이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들 사건도 공소시효가 모두 끝났고 증거 물품도 폐기된 상태여서 수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춘재의 자백 이외에는 입증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유성현 기자입니다. 청주시 남주동 일대입니다. 지난 1991년 3월 주부 29살 A씨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화성 사건과 비슷한 수법으로 살해됐습니다. 결국 미제 사건으로 남았는데 이춘재가 자신의 범행이라고 자백했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이춘재의 추가 범행은 모두 4건입니다. 1987년 수원 여고생 살인과 89년 화성 초등학생 실종, 91년 청주 여공 살인과 91년 청주 가정주부 살인 사건입니다. 한결같이 이춘재 특유의 범행 수법이 공통점입니다. 이춘재가 자백을 했지만 범죄를 입증할 증거는 부족합니다. 이춘재가 추가 자백한 사건도 모두 공소시효가 지나 증거물은 이미 모두 폐기됐습니다. 화성 초등학생 실종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책가방과 치마가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물을 이미 폐기 처분했습니다. 진범 논란을 빚는 8차 사건 증거물도 풀안 포기가 전부입니다. 증거물이 없어서 억울함 못 밝히는 사건들이 꽤 있을 수 있거든요. 아쉬운 상황이죠. 경찰은 DNA가 검출된 5건에 대해 이춘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유성현입니다. 네, 내일 아침이 올 들어 가장 춥다는데 출근길 교통 대란을 걱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 운영을 맡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사측과의 협상 결렬 시 내일 새벽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건데요. 서울교통공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용욱 기자, 지금 노사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오늘 낮 3시부터 협상을 시작했다가 1시간 만에 협상이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5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시 협상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노조 측은 크게 3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금 피크제 폐지와 안전인력 충원, 4조 2 교대제 근무 형태 확정입니다. 노조는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일부터 사흘 동안 1차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통공사는 임금 피크제는 정부 지침에 따라 지난 2016년 도입한 것이라며 폐지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가장 큰 쟁점인 임금 피크제에 대한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협상이 결렬이 되면 당장 내일 아침 출근길이 문제인데 대체 인력이 투입이 됩니까? 네, 노조 측은 협상이 결렬되면 이 기관사는 내일 아침 6시 반 그리고 다른 업무 부분은 아침 9시부터 파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1호선에서 8호선까지 서울 지하철 노선 대부분이 파업 대상이지만 1, 3, 4호선의 경우에는 코레일이 운행하는 전동차는 정상 운행됩니다. 노조는 총파업의 여파로 1호선에서 4호선 지하철 운행률은 66%, 5호선에서 8호선은 78%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교통공사는 대체 인력을 투입하면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운행률을 100%로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파업이 시작되면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버스 등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도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오늘 설악산에서 올해 첫눈이 내렸습니다. 지난해보다 사흘 빠른 건데요. 덕분에 단풍도 빨라져서 설악산은 오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은 더 추워져서 대관령은 영하권으로 서울은 8도까지 내려가는 등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운해가 뒤덮은 백두대간 능선. 안개 속에서 오색 단풍이 자태를 드러냅니다. 거센 폭포와 기암기석 사이도 맑게 흐르는 한기령 계곡물도 설악산이 온통 오색 단풍으로 물들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해서 너무 운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맑은 날씨와 이 가을과 단풍과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설악산은 지난달 27일 첫 단풍이 든 지 18일 만에 해발 900m 아래 한계령까지 단풍이 내려왔습니다. 내일이면 설악산의 80% 이상이 단풍으로 물들어 절정을 이룹니다. 오늘 새벽 설악산에는 올해 첫눈이 내렸습니다. 지난해보다 사흘 빨랐습니다. 내린 눈의 양이 적어 쌓이지는 않았습니다. 일교차도 10도 이상 벌어지면서 단풍의 진행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설악산에는 오늘 하루 단풍 관광객 18,300여 명이 몰렸습니다. 군데군데 아기 단풍, 빨간 단풍, 노란 단풍이 좀 있어서 더 멋진 것 같아요. 단풍은 빠르게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오는 27일쯤에는 계룡산 등 중부 지역이, 다음 달 2일쯤에는 무등산 등 남부 지역의 단풍이 절정을 이룰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가수 겸 배우 설리의 사망 소식에 온라인 악성 댓글의 심각성을 비판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악플러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글이 게재됐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설리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는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예계에서는 행사의 취소와 연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SNS상에서는 연예인들이 고인을 애도하는 추모글이, 일체 촬영이 금지된 장례식장에는 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평소 소신 발언과 자유분방한 옷차림 등이 네티즌들의 악플로 이어지며 고인이 극심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악플러들에 대한 책임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악플러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인터넷 실명제를 부활해달라는 국민청원도 등장했습니다. 그 악플의 영향이라는 거가 사실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상의 폭력성이 더 과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두려움과 불안증과 공포감을 가지게 됩니다. 잇따른 연예인 사망 소식에 대형 기획사의 안일한 대처를 꼬집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25,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한 설리를 향해 누리꾼들은 설리 사랑해라는 검색어와 댓글을 남기며 고인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다가 중증 폐질환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번 국내 사례가 미국에 보고된 폐질환 사례와 유사한 것인지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냄새가 나지 않고 디자인도 독특해 출시 당시 눈길을 끈 액상형 전자담배. 하지만 미국에서 중증 폐질환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이후 인기는 시들해졌습니다. 미국 그때 사건 이후로는 한국에서도 독해서 그런지 많이 줄어들었어요. 요즘에는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미국 폐질환 보고 사례는 약 1,300건으로 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사용자재 권고를 내린 지 약 한 달 만에 첫 의심 사례가 나왔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력이 있으면서 감염성이 아닌 폐질환 증상이 있는 경우 현재까지 한 건의 사례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사례가 미국처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연관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액상담배의 어떤 성분이 폐질환을 일으키는지 원인 규명도 관건입니다. 이 액상에 들어간 향정신성 성분이 주 원인일 것이라는 추정은 나오지만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대마 성분이 아닌 일반 니코틴 성분만을 흡입한 환자들도 보고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현재 그것에 대해서는 원인이 정확하지는 않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보건당국은 그러나 시중에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성분조차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정부가 2025년에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 플라잉카가 실용화되고 2027년에는 운전자가 가만히 있어도 자동차 스스로 운전하는 완전 자율주행이 도로를 달릴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 현장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는데 지난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 데 이어서 오늘은 정의선 현대차 수석 부회장을 만났습니다. 정준영 기자가 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소 전기차를 타고
현대차 남양연구소에 나타납니다. 친환경차들을 살펴보고 소형 전기차에 직접 타보기도 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030년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 목표를 선포했습니다. 먼저 신차 세대 가운데 한 대가 친환경차가 될 수 있도록 전기, 수소 충전소 등을 대거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2025년까지 하늘을 나는 플라잉카 시범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2027년엔 운전자 개입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릴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드디어 추격자가 아니라 기술 선도국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맞았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살려야 합니다. 정부는 10년 동안 60조 원 규모 민간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부품, 기술 개발 등에 2조 2천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건은 속도감 있는 규제 개혁입니다. 테스트베드나 시범도시 같은 선정은 3년에서 5년 앞당겨서 세팅이 돼야 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기업체에서 이런 부분을 충분한 실증을 거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대기업을 찾아간 건 삼성 디스플레이 아산 공장 이후 닷새만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미국의 영화 감독인 톰 그린이 차에서 레드카펫을 꺼내 깔아놓고 걷습니다. 일본 기자들에게는 일본말로 인사하죠. 무슨 영화제 시상식 같긴 한데 엉성합니다. 아카데미상 시상식 전날 최악의 감독과 배우를 발표하는 골든 레즈베리상입니다. 조롱하는 상이어서 참석하는 수상자가 거의 없습니다만 톰 그린은 그래도 능청스럽게 이런 조롱을 받아 넘깁니다. I'm glad my dream has come true. 여배우 할리 베리는 멋진 소감으로 응수합니다. If you could not be a good loser, then there's no way you could be a good winner. 예, 이처럼 서울대학교의 부끄러운 동문상도 야유하고 조롱하는 상입니다. 지난주 마감한 올해 투표에서는 유시민 씨와 안민석 의원을 압도적인 몰표로 따돌린 조국 동문이 1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3년 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비롯한 당시 여권 인사들이 선정됐을 때 이런 악조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비꼬았던 것도 새삼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조 전 장관이 어제 사표가 수리되자마자 곧바로 서울대학교에 복직 신청을 냈습니다. 서울대학교 복직은 신청만 하면 사실상 자동 복직이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은 오늘로 서울대 교수 신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내일부터는 급여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예전에 정계 진출한 교수를 향해 폴리패스라는 공격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안가주망, 즉 현실 참여는 지식인과 학자의 도덕적 의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번 민정수석에서 잠시 물러나 있을 때도 알뜰하게 월급을 챙기더니 이번 역시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난 바로 그날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복직을 신청했습니다. 그는 지난 8월 잠깐 복직했을 때 그냥 정치나시라는 대자보가 붙자 극우 학생들이 움직이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은 학생을 비난하지 않는다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말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학생들과 동문들이 벌써 반발하고 있고 조국 장관 복직 반대 집회를 열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이번에는 또 어떤 궤변으로 자기 합리화를 할 복직에 변을 내놓을지가 벌써 궁금해집니다. 10월 15일 앵커의 시선은 서울대 교수 조국이었습니다. 오늘 설악산에서는 첫눈이 관측됐습니다. 흩날리는 정도로 쌓이지는 않았지만요. 그만큼 가을에 쌀쌀함이 더 짙어진 거겠죠. 내일은 옷을 좀 더 도톰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아져서요. 중부 내륙과 산지로는 영하로까지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얼 수도 있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 대관령은 영하 1도를 기록하겠고요. 대구와 서울 8도, 광주는 9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그래도 한낮에는 활동하기 좋을 만큼 기온이 크게 오르는데요. 서울과 청주 20도, 대구와 부산은 21도를 가리키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대비하셔야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을 중심으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부터는 기온이 좀 오르겠고요. 금요일에는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